미국 도시공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외 실습에 처음 온 학생들은 너지 나가 있고 한국의 도시들에 열광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게 되고 모두 당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도시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한 도시의 흥망성쇠는 단 하나의 건축가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매료되어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도 세계를 다니며 공부하고 있죠. 이제 퇴직을 하고 크루즈 여행을 다녀야 할 나이에 너무 고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지만 저는 다른 또래의 60대처럼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에 진심이었고 지난 34년의 교수 생활이 전부 돈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괜찮은 도시를 후대에 남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유였죠. 저는 벌어둔 돈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편이고 최대한 좋은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도 저의 연구실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학교에서 주관하는 논문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해외 연수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두 미국에서 갈 만한 나라는 당연히 유럽이라고 여겼고 영국이나 독일 등의 도시들을 구경할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연구팀 학생들은 영국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무리와 독일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무리가 나뉘어서 각자 토론을 통해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국 무리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역사적인 도시들에 대한 열망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국은 정말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가득하잖아요. 런던의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고 싶어. 빅벤이나 웨스트민스터 궁전 같은 곳들은 정말 대단한 유산이잖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것과도 많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고대와 현대가 결합된 영국의 도시 풍경을 직접 보는 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학생이 열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반면 독일 무리의 학생들은 독일의 도시들이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설계로 유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다. 독일은 현대 도시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베를린이나 미넨 같은 도시는 정말 효율적이고 녹지 공간과 도시 환경이 잘 조화를 이루죠. 게다가 독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토론이 점차 치열해지자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모두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도시 설계와 건축에서 정말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고 환경적으로도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번 연수지로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유럽에 대한 갈망이 커 보였고 다른 일부는 한국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듯 했습니다. 결국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라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우리가 아직 그곳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도시 설계와 건축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추면서도 전통적인 건축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죠. 그리고 도시 내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연구하는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국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따로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 가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늘 가슴 한켠에 마음의 짐처럼 두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해외 연수 기회는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연구는 물론 학생들에게 좋은 견학이 될 찬스와도 같았으므로 한국 연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처럼 좋은 도시공학적 학습이 될 나라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 아직 발전 중인 나라 아닌가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그만큼 환경 파괴나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요? 한 학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한국은 너무 과밀화된 도시들이 많지 않나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도시 설계를 배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면 정말 효율적인 설계를 경험하기보다는 혼잡함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우려를 듣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침착하게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겪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건설, 토목, 도시공학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서 학생들에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논문을 쓰면서 몰래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그동안 고도 성장을 거쳐온 나라로 단기간에 이루어낸 성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고급스러운 인프라,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경관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 같은 다른 도시들 역시 고유의 특성을 살리며 발전하고 있죠. 또한 한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은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의 도시 설계와 건설 방식에 깊은 흠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과밀화나 환경 파괴 문제 역시 한국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시 설계에서는 녹지 공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도전들을 설명하며 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떤 귀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한다면 학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배우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더 큰 가치를 안겨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구심은 점차 줄어들었고 저 또한 그들에게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많은 배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약간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실망만 가져다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한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죠. 한국에 가서 꼭 가보고 싶은 장소들도 있었고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던 이야기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후 우리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마치 한 꿈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보며 처음부터 한국의 기술력과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공항 내부의 안내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각종 표지판과 안내판들이 다국적 언어로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희에게 매우 편리하게 다가왔습니다. 와, 여기가 한국의 공항인가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네요. 한 학생이 놀란 듯이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나라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효율적이에요. 다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단순히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처음 접할 수 있는 창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정돈되고 체계적이었으며 작은 세심한 배려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항의 디자인 또한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죠. 그 후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인천대교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진 인천대교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이었지만 교차로에서부터 불빛들이 반짝이며 대교를 수놓은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 달이 정말 멋지네요. 우리가 다리 위에서 이렇게 잘 보일 줄은 몰랐어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그 규모와 디자인에 정말 놀랐어요. 인천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구조물로 보입니다. 고도기술이 접목된 대교라서 그만큼 한국의 건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천대교가 어떻게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도시와 인프라가 그동안 제가 연구하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현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인상은 기대 이상이었고 그 기대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물론 실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첫 번째 인상은 정말 긍정적이었고 그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앞으로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한국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그곳에 서면 서울의 역사를 그리고 도시 발전의 놀라운 변화를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도시개발 이야기, 특히 한강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저는 한강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풍경과 도시는 사실 20세기 후반 한국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변화한 모습입니다. 한강이 지금처럼 아름답고 발전된 강으로 탈바꿈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는 수많은 도전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강 주변은 매우 황폐하고 오염된 지역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 중이었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죠. 그래서 한강도 산업폐수와 오염물질로 가득했죠. 그렇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한강 정화와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한강 주변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결과 한강은 놀랍게도 10년 만에 깨끗한 강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강 주변을 문화와 여가의 중심지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어요. 서울시는 한강 주변을 공원화하고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만들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이제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강의 개발과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수치도 덧붙였습니다. 한강의 수질 개선은 약 30년이 걸렸고 그 결과로 1980년대 초반 한강의 수질 오염도가 90% 이상 감소했어요. 또한 한강 주변의 녹지 면적은 2000년대 들어 1.5배 이상 확장되었고 그만큼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경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일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한강의 개발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환경과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을 어떻게 동시에 이뤄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은 단순히 강을 넘어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환경과 사람을 배려한 도시 만들기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도시재생의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에 감탄하며 하나둘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도시개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고 이 여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강은 단순히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강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수치를 자랑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강의 길이는 약 514km로 서울을 중심으로 그 흐름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그 폭은 정말 대단한데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폭은 평균적으로 약 1km에서 2km에 이릅니다. 가장 넓은 곳은 무려 3km가 넘기도 해요. 학생들은 그 숫자를 들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의 넓이가 정말 큰데 다른 유명한 강들과 비교해도 이 정도면 어떻게 되죠?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그 학생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강의 폭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미시시피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 폭은 한강에 비해 좁은 곳도 많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평균 폭은 약 1.6km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한강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한강이 그만큼 넓고 깊은 강을 서울 도심 속에 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도시 강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입니다. 또 하나, 한강은 단순히 폭이 넓은 것뿐만 아니라 그 유역 면적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의 흐름도 매우 중요하고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중요한 수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강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강 유역은 약 26,000리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과 인천의 전역을 포함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자원 유역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강은 규모 면에서도 생태적, 경제적 가치 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강입니다. 단순히 관광 명소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은 제가 말하는 수치와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한국의 도시들은 자연과 환경을 잘 결합시킨 것 같아요. 한강을 이렇게 넓고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잘 구축한 점이 인상적이에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한강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들은 효율성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설계로 세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강을 바라보며 여행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의구심 없이 한강과 한국의 도시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경험이 더욱 기대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숙소로 돌아와서 밤에 배가 심하게 아프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 병원을 가기 힘들 것 같았고 저 또한 여행지에서 처음 겪는 난감한 상황에 너무 놀랐는데 호텔 직원이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구급대를 부르더라고요. 구급대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와서 학생을 실어갔고 저는 학생과 함께 구급차 안에서 초조하게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에 문제가 생긴 듯 보였는데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거리의 차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비켜섰고 구급차는 엄청난 속도지만 굉장히 안전하게 병원으로 향하더라고요. 학생은 천천히 진정되는 듯 해보여서 안심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점이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것이 바로 엄청난 물가였는데 미국보다도 비싸다고 느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비와 구급차 호출 비용을 전부 합쳤을 때는 꽤나 많은 비용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최소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 이상은 우습게 나올 것이 뻔하고 맹장염과 같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할 경우 몇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학생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방학 되면 공장에서 3교대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기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점은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한국의 병원은 운영 중이었고 곧바로 만난 의사 선생님에게 학생의 상태를 진단받을 결과 학생은 장이 꼬인 증상이었으며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괜찮아졌거든요. 그런데 병원비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결제 창구의 직원이 야간 할증이 붙어서 조금 비싸다면서 내민 영수증을 보니 미국에서 약국 약 타먹을 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몇 번을 물어보아도 숫자 잘못된 것이 없고 0이 하나 빠진 것도 아니니 안심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창구 직원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학생과 무사히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고 한국의 의료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서는 보험을 미리 들어놔야 하고 보험을 들지 않은 집에는 구급차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119 구급차 비용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시스템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도시뿐만 아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까지 모두 도시의 첨단 혜택을 무료로 누리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미국에 처자식이 없다면 한국에 넘어와 살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저는 밤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에 들게 되었죠. 그렇게 다음 날부터 다시 학생들을 이끌고 연수 겸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장이 꼬였던 학생도 모두 나았는지 얼굴색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강을 지나 이제 성수동을 가볼 차례입니다. 성수동은 과거 한국의 중공업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저는 이곳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이끌고 성수동으로 향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수동은 원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주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구로서 활발했지만 1990년대부터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은 산업 구조가 무너지고 점차 침체되었죠. 그러던 중 2000년대 들어 성수동은 점차 재개발과 재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의 성수동은 혁신적인 문화와 창업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변화는 정말 눈부셨어요. 성수동의 토지 개발은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대규모 재개발과 함께 문화와 예술, 상업 공간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성수동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지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성수동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덧붙였습니다. 성수동의 재개발을 통해 2010년대 초반부터 약 5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상업 공간은 약 2배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디자인 관련 창업 공간이 급증하면서 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의 경우 개발이 단순한 재건축이나 상업적 개발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 공간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곳은 1인 창업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지역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죠. 학생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성수동의 변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도시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있군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도시재생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아직도 많이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미국도 큰 도시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혁신하는 것은 아직 드문 일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대도시들은 한때 번성했지만 현재는 공업지역들이 폐허가 되고 도시 내에 낙후된 지역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도시 개발의 선례들은 미국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한국처럼 빠르게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도시개발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고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저는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 도시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성수동에서의 이야기는 한국 도시개발의 훌륭한 사례로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를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있던 전통적인 문화와 역사적인 유산들이 펼쳐질 시간이에요. 저는 학생들을 이끌며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고궁들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14세기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으며 궁궐은 왕과 왕비 그리고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던 곳이었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상징적인 궁궐로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궁궐 안을 돌아다니며 그 웅장한 건축물들과 세밀한 조각들에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정말 대단해요. 한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문을 세운 것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광화문은 단순히 문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인 상징이기도 해요. 광화문을 지나 궁궐 안으로 들어서면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경복궁의 건축은 과학적이고 그 안에 담긴 공간 구성도 매우 정교하죠. 이어지는 창덕궁에서는 그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정원의 조화에 학생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창덕궁은 경복궁보다 더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강조된 궁궐이에요. 창덕궁 내에 있는 비원, 즉 비밀의 정원은 왕족들이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그 정원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사람의 손길이 섬세하게 배어 있어요. 저는 창덕궁의 특징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비원의 풍경은 정말 독특하고 그 안에서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모호한 모습이 나타나죠. 이곳을 둘러보면 한국인들의 자연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학생들은 창덕궁의 정원 속을 걸으며 그 분위기와 평화로움에 푹 빠져들었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자연의 조화를 깊이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왕과 왕비가 살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궁궐들은 단지 왕족의 집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환경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그리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학생들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거쳐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깊은 인식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전통과 현대가 잘 결합된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궁궐들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깊이를 느끼고 그 속에서 한국이 걸어온 길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도시공학 연구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고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교훈을 얻었고 이 여행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특히 한국의 도시 시스템과 생활 환경에 대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네요. 한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의 대도시들은 잘 발달한 도시인 것 같지만 한국만큼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 학생은 길거리에서 편의점에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편의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열려 있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점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드물고 영국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살 수 있고 심지어 따뜻한 음식을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치안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예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전혀 불안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 학생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영국의 대도시들은 밤에 조금만 벗어나도 범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여기선 그런 걱정이 없다는 점이 정말 놀라워요. 치안이 이렇게 철저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안전한 환경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말 뛰어납니다. 범죄율이 낮고 경찰들의 대응 속도나 효율성도 높아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점들이 결국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학생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진 도시라는 거네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단지 건축물이 잘 지어진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의 핵심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물리적인 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정말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학생들은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감동을 나누며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건 단순히 도시 개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인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도 좋은 나라지만 한국처럼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든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여기서는 불편함을 느낄 틈이 없어요. 24시간 편의점에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니까요. 이건 도시공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경험이에요. 그들은 한국의 도시들이 주는 편리함과 안전함에 감동하며 한국이 그들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난 후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도시 발전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그들의 궁금증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잘 갖춰진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한 학생이 진심으로 말했다. 맞습니다. 한국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나라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을 테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게 될 도시들에서도 이와 같은 혁신적이고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을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도시들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느낀 뒤 우리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각자 경험을 나누고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특히 이전에 여행했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도시들은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반면 미국 도시들은 정말 많이 달라요. 한 학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몇몇 큰 도시는 그나마 괜찮지만 작은 도시나 교외 지역은 너무 삭막하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고 사람들도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사람들은 많고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지만 도시 자체는 마치 사람들의 삶을 배려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분위기가 어수선한 느낌이죠. 한국은 거리가 너무 깨끗하고 시설들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여기선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도시들에서는 종종 버스나 기차를 타려면 대기 시간이 길고 거리에 쓰레기가 자주 보였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들의 이야기에 동의하며 미국의 도시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많은 경우 도시의 관리와 정비가 한국처럼 철저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길거리의 청결이나 공공시설의 관리 수준에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시스템처럼 잘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교통이 혼잡하고 거리는 늘 어수선하고 사람들도 바쁘게만 움직였죠. 그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또 다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사람들의 생활을 고려해서 도시가 설계된 느낌이에요. 대중교통, 안전, 편의시설, 그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되새기며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본 것들이 정말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미국의 도시들에서도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확실히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발전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한국이 많이 배울 점이 있어요. 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말하며 다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게 될 도시들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여러분도 새로운 도시를 디자인하는데 큰 영감을 얻게 될 거예요.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느낀 많은 교훈들이 남았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도시공학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 더욱 매료되었고 남은 인생을 전부 한국 도시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해리라는 학생은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한국식 건축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는데 한국에 아는 교수님들이 없어서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지금이라도 한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서 미국 학생들이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도시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